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몸살이 나서 일찍 잤거든요. 네. 어제 축구 국가대표 예선전만 보고 바로 자가지고 어젯밤에 뭔 일이 일어났나 잘 몰랐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인터넷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박근혜 길라임. 저도 어제 겨울을 맞아서 뾱뾱이 그거를 창에 막 붙이느라고 좀 늦게 잤거든요. 네. 저도 다른 걸 못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길라임이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가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리고 저는 길라임이 도대체 누군지 몰랐거든요. 네. 저는 그냥 퍼뜩 드는 생각은 기용우 딸 얘기인가? 기용우 딸이랑 박근혜랑 뭔 상관이 있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그 주인공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원 씨가 역할을 했었던 그 이름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갔냐 봤더니만 축구 끝나고 JTBC 뉴스룸을 어제 늦게 했거든요. 네. 거기서 뭔 내용이 나왔냐면 박근혜 대통령 박 씨가 차원병원에서 길라임이란 가명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병원에 가면 본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명 써도 되는 건가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길라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평행이론설. 평행이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평행이론은 몇 번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평행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봤더니 너무나 재밌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용. 드라마 제가 이걸 안 봐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이었잖아요. 네. 이 드라마의 길라임은요 오른팔에 용문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 용문신 문양이요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미르재단 문양과 아주 흡사하대요. 너무 재밌죠? 두 번째는 아버지네요. 드라마 속 길라임 아버지, 박근혜 아버지 모두 젊은 시절에 사망을 합니다. 이것도 비슷하군요. 세 번째는 대역이라고 합니다. 이 길라임이 드라마 속 직업이 스턴트 우먼. 저는 스턴트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턴트 우먼도 있나 봐요. 아무튼 자기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역시 비선 실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이것도 대신하는 역할 아니냐.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드라마 속 길라임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몸이 뒤바뀐대요.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 이거 전매 특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연설문을 대독하는 말투 너무 비슷하다. 다섯 번째는요. 길라임이 저는 이게 외국 이름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글 이름에 한자까지 있대요. 그래서 이 한자가 뭐냐 봤더니만 이 드라마 속에서 한 장면에 이 길라임 한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자가 옷벗을 라. 네. 그리고 임자는 생각할 임. 그러니까 이게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벗을 생각을 한다. 이게 뭐겠어요? 하야를 생각한다. 목욕 아니고? 목욕. 여섯 번째는 외모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 하지원과 박근혜의 외모가 어떻게 평행이 되지?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좀 더 보니까요. 하지원 씨가 과거 부쩍 예뻐졌었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 출연 당시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오래전부터 하지원 씨를 봐왔기 때문에 원래 이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때 성형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 성형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름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박근혜 나오면 TV를 꺼버려가지고 자세히 못 봤네요. 아무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하지원 씨의 SNS가 폭발 직전이래요. 왜 폭발 직전이냐? 지몬미 하지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씨 있죠. 네. 저희 팟캐스트 하고 계시는 김용민 씨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길라임 건으로 박근혜의 대국민 선전포고는 불과 반나절 만에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불리한 국면만 조성되면 연예인 스캔들로 물타던 정권다운 말로네요. 더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두뇌와 염치가 없으니 아주 제대로 비꼬았죠. 그리고 이 길라임
활용한 패러디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길라임이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대요. 근데 이 장면에 내가 이러려고 길라임 역을 맡았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그려 넣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러려고 시크릿 가든 찍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이러려고 영혼까지 바꿨나? 뭐 이런 식입니다. 남자 주인공이죠? 현빈. 현빈이 여기서 히트 유행어가 있었죠.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저 드라마는 안 봤지만 이 대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대요. 그게 최순입니까? 확실히 해요? 너무 재밌네요. 네.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혼이 비정상이었나? 하야하숑 하야하숑 이런 명대사들을 활용해서 시국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가 오프닝부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뉴스가 이제는 개그나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경제 팟캐스트니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이제 경제 뉴스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특히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있죠. 삼성이 9조 원 들여서 하만 인수한 거. 이 뉴스도 발표가 됐을 때는 실시간 검색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 박근혜 길라임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쫙 빠져버렸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제 드래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하만 인수한 게 아닌데. 하만 인수한 게 아닌데 하면서 화만 내고 있겠네.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애청자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요? 저는 월급 들어올 때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요. 하루 평균 한 번을 쓴다는 겁니다. 어이? 그래요? 대단하죠? 아니 월급이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을 꿔줬는데 얘가 붙였나? 하고 바로 확인해보는 거야. 그거는 좀 돈 있는 사람들 얘기겠고 월급 통장에 얼마 남았나 내가 돈을 써도 되나 이게 걱정돼서 보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저번 달에 카드 많이 긁었는데 빠져나갔나? 그러니까. 빠져남고 나가서 혹시 모자란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있겠죠.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관련 자료인데요.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이런 제목의 자료인데 9월 말 기준으로요.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이 7,200만 명이래.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인데 어떻게 7,200만 명이나 되죠? 그거는 그거죠. 복수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여러 은행들 쓰니까. 이 PD님이랑 저처럼 우리은행만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은행은 진짜 우리은행이잖아. 그렇죠. 보통은 통장도 2개, 3개 있듯이 은행도 우리은행 쓰면서 국민은행 쓰시는 분도 있고 하나 쓰면서 신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저희만 하나를 쓰더라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이유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말 현재 16개 국내 은행, 국내 은행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요? 1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까지 포함을 해서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무려 1억 2,070만 명. 우와. 대단하죠? 이 인터넷 뱅킹은요. 기존에 우리가 PC에서 하던 것 플러스 모바일 뱅킹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선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이 3조 1,700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해서요 4.3%, 이용 건수로는 2%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폰뱅킹 이용 증가에 따라서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 중에 폰뱅킹이 비중이
11%까지 올라갔대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비중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이용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8%가 조금 안 되는 거래. 아,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폰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소액으로 한다. 큰 금액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해킹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 아무튼 이 소식 들으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폰뱅킹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그러면 전체 인터넷 뱅킹 비중이 언젠가는 100%에 육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사람, AI만 남고 사람은 다 사라질 것 같아. 아니, 저는 그래도 은행원들이 이렇게 가끔씩 추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ATM보다는 되도록이면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창구에 가서 직접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그렇게 자주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득템도 하죠. 치약, 칫솔 세트 선물로 주시잖아, 이분들이. 그렇죠. 얼마 전 저희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AI를 탑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AI를 스마트폰에만 탑재할 게 아니래요. 어디다 탑재하느냐? 메신저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냉장고가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는요, 지난달 AI 기업 비브랩스 인수에 이어서요, 오늘 차세대 문자 메시지 RCS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을 보유한 뉴넷 캐나다, 이게 캐나다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업체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 이 업체의 장점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메신저에서 활동하는 AI, 그러니까 채팅봇이라고 하죠. 네. 채팅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제품을 쓰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메신저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뭐 이런 다른 메신저에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인공지능이랑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건 아닐 테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닿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길라임이 뭐야? 그러면은 바로 포털에서 길라임을 찾아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삼성이 예전에 챗온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잖아. 그랬었죠. 이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아무도 안 쓰더라고. 예. 혹시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는데 이 메신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고 쌈박한 게 있더라도 내가 아는 친구들이 안 쓰면 이거 무용지물이잖아. 그러니까 AI 채팅봇을 채용할 게 아닐까요? 사람이랑 대화하지 말고 인공지능이랑 대화해라. 아, 그런 건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정유회사 중에 하나죠. BP. 이 BP가 아주 희한한 주유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희한한 거예요? 이 BP가 영국 회사인데 북미 본사, 여기가 시카고라고 하네요. 이 시카고에 그리고 뉴욕 거점 도시 4개 지역에 주유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AI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도 또 AI예요? 요즘은 뭘 하든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뉴스가 안 돼. 그렇군요. 아니, 근데 주유소에 왜 AI가 필요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일단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기름 넣는 동안 심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마일스라는 AI가 이 손님들이랑 놀아준다는 거야. 어떻게 놀아주냐?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판도라라고 해요. 판도라에서 음악을 골라주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전자카드용 동영상을 녹화, 그리고 트리비아 게임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 얘네는 그 픽업 트럭 막 이런 거를 많이 끌고 다녀서 그런가? 좀 많이 넣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물어봤나 봐. 아니 왜 이런 주유소를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BP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주유기는 고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중대한 혁신이다. 주유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고객의 발길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글쎄요. 주유소에 가서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이러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SK에서 이 비슷한 짓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SK에서 그때 내비게이션 그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내비게이션에 블루투스 기능을 넣은 거야. 네.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아까 이 BP처럼 음악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북도 다운받을 수 있게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이용을 안 해. 왜냐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얼마인지 기름 제대로 넣는지 이거 쳐다보기 바쁘지 그 사이에 무슨 음악을 듣고 책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제 드래곤의 전장 사업 하만 인수도 비슷한 맥락이죠. 차가 안전하게 잘 달리면 그게 최고지. 뭘 이렇게 잡다한 걸 자꾸 집어 넣으려고 그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5, 60대 생계형 부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대요. 생계형 부채요? 그렇죠. 한마디로 노인 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요.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조사 결과를 밝힌 거에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빚은 전년 동기 대비 8.6%나 늘어났대요. 그래서 1인당 얼마의 빚이 있나 봤더니 4,780여만 원. 거의 5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요. 어우. 노인층의 빚 증가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빚이 다시 빚을 낳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은요. 전 연령 중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대요. 그래서 23.8%나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어도 빚 갚기 바쁘기 때문에 쓸 돈도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특히 은퇴 후 생계 부담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의 부채 부담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60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요. 285%. 엄청나죠? 또 대출액에 고령층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대요. 대출액의 연령별 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요.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9.2%에 달했대요. 또 60대도 22.4%. 그러니까 5, 60대가 거의 절반 이상을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와, 빚권하는 사회의 주요 고객님들이 50, 60 어르신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 40대 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냈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는데 또 5, 60대가 되면 애들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빚 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캥거루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사실상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당선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덩달아 올라갈 텐데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혼술, 혼밥. 이피디님도 자주 하시죠? 저는 혼술만 해요. 혼자선 밥을 못 먹어요. 그래요? 이제는 혼탈도 있대. 혼탈. 혼탈은 또 뭐예요? 혼자 탈 것을 탄다 뭐 이런 의미야. 어허. 혼자 타는 게 뭘까 궁금하실 건데요. 세그웨이 같은 거 있죠. 뭔지 알겠네요. 요즘은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은 혼자 쉥 하고 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꽤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 가산 인근에 샤오미 매장이 생겼잖아. 네. 샤오미도 세그웨이 비슷한 게 나왔죠. 나인봇인가요? 그렇죠.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네. 이번에는 특허청인데요. 특허청에 따르면요. 2013년 이후에 최근 3년간 개인용 이동수단의 국내 특허 출원이 61건인데 이전 3년간보다 177% 늘었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는 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13년 24건으로 많이 늘어난 뒤에도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호. 유형별로 보면요. 전동 킥보드, 1륜 전동 휠, 조향장치가 있는 2륜 전동 휠, 조향장치가 없는 2륜 전동 휠 순이었다고 합니다. 1륜이면은 바퀴가 하나, 2륜이면 바퀴가 두 개고요. 조향장치라 하면은 왜 세그웨이 같은 거 보면은 다리 사이에 끼다랗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아, 요게 조향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요 61건 중에 47건을 차지하면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비율이 당연히 가장 높았는데 개인도 무려 31%를 차지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아무튼 저는 이런 게 늘어나는 건 좋은데 타는 사람 보면 은근히 걱정이 돼. 네. 저 자빠지면 크게 다칠 텐데. 이게 은근히 빠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만 해도 헬멧을 쓰도록 하는 관련 법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혼탈 제품들은 그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 정유라가 이걸 안 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이 정유라를 생각하면서 혼탈도 좋지만 말을 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말 타면 그 배설물을 어디다 치워요? 삼성이 치워주잖아.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보단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우리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되나요?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적절한 질문입니다. 진짜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이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가 얼마 될까? 이거 솔직히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들이 손을 댄 국가 정책이나 사업이 너무 많잖아. 이걸 또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도 엄두도 나지 않죠? 엄청난 손실이에요? 엄청난 순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제가 재미난 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정의당 부설의 미래정치센터 여기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딱 해보고 싶었던 그 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를 측정한 거야. 특히 이 자료를 보니까요. 박근혜 최순실이 손을 뻗쳤던 국가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로 인해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를 합산을 해놨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낸 미래정치센터의 이동환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안에 권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신 이 자료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니까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 규모 얼마나 되냐? 무려 56조 2천억 원에 달한대요. 56조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떠안은 피해 규모 이건 얼마냐? 35조 7천억 원. 와... 진짜 천문학적이죠? 아니 도대체 이런 숫자에 근거가 있어?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례가요. 크게 나눠봤더니 대기업과의 거래, 무기사업, 개성공단, 예산 낭비, 평창 동계올림픽, 프라임 산업,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영종도 카지노,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엄청 많죠? 또 재미난 게 하나가 더 있어. 대통령 옷 구매 비리. 옷 구매 비리? 예, 진짜 스펙트럼이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성형 비리도 있지 않나요? 성형 비리까지는 안 들어있더라고. 아무튼 그러면 각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볼 텐데요. 가장 규모가 큰 게 뭐냐 봤더니 개성공단 폐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개성공단 폐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순실 씨가 개입 의혹이 농후한 정부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이요 2013년 그리고 지난해 폐쇄된 적이 있어요. 특히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로 인해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든. 네. 그러면 기업 피해액이 얼마냐? 추산한 결과 15조 8천억 원. 센터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보다 앞서 아까 2013년에도 폐쇄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162일간 폐쇄가 됐었는데 이때 입은 피해 이것도 1조 500억 원 이렇게 추산이 된대요. 이 두 개만 합쳐봐도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액이 얼마냐? 무려 17조 원. 여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언론을 통해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걸로 알려진 무기 사업, 린다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네. 아무튼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드 배치로 인한 1개 포대당 비용이요. 대략 추정하건대 1조에서 2조 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최소 7,500억 원 이런 부담금을 우리 정부가 져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다 지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 되고 뭐 이래서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빼보니까 얼마의 피해를 입느냐 대략 1조 원 정도 된다요. 네. 근데 이거는 무기 사업 관련해서 얻은 피해 중에 세 발의 피 수준이래. 1조 원이 어디서 피해를 더 입느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외교 경제적 손실 엄청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중국 관광객이 싹 줄어들 수 있다. 벌써 중국에서는 한국 여행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 대략적으로 추산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2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대요. 또 중국 내에서 우리 제품, 한류 제품들 많이 팔리잖아요. 이거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거로 인해 우리 업체가 입는 피해 또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의 피해가 얼마냐 1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사드 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나머지 여타 피해 다 합치면 우리 경제 피해 규모가 14조 6천억 원.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브리핑했던 기억이 나네요. SM 이수만 회장, YG 양현석 대표 벌써 주식 자산이 40% 가까이 줄었다. 그렇죠. 사드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피해 뭐가 큰가 봤더니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전 산업은행장이었던 홍기태 이분이 낙하산 인사였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부인이 팔선녀였대. 선녀였나 봐. 아무튼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요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잖아. 그래서 엄청난 부실을 낳게 했죠. 사회이사들도 또 대부분 낙하산 인사였다는 게 드러나 버렸고 따라서 소액 주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잖아요. 이 소액 주주들은 벌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2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줬잖아요. 네. 이게 다 어디 갈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게 다 허공에 날아갈 수가 있잖아. 모두 국민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산 낭비. 최순실 패거리가 개입한 걸로 알려진 것만 따져봐도요. 한류사업, 공적개발 원조, 창조경제 또 문화창조 융합 벨트 사업 엄청 다양합니다. 네. 특히 대머리로 알려져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차은택 씨 있죠. 차은택 씨가 주도했던 게 문화창조 융합 벨트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냐? 7,700억 원. 이렇게나 엄청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다 허공에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류 사업에 들어간 예산도 3,312억 원. 또 정체불명의 창조경제 네. 이 예산도 1,427억 원. 공적개발 원조에 들어간 예산도 522억 원. 이거 다 합해보니까 1조 3천억 원. 이 돈도 허공으로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대요. 아 근데 이거는 사라진 거 확실합니까? 최순실의 계좌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최순실 계좌로 사라질 수도 있죠. 또 평창올림픽 관계된 피해도 있더라고요. 평창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이권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이권 중에 벌써 최순실 일가가 헤쳐먹은 게 네. 10,000원. 얼마나 헤쳐먹었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1,000억 원가량이 된대요. 드러난 것만 그 정도면은 드러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 1,000억 원도 고스란히 국민적 피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재미난 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 중에 대기업 거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왜 적냐? 대기업 협박해서 뜯어낸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800억 원에 불과해. 네. 앞에는 다 조단이었잖아.
대기업한테는 800억 원밖에 안 뜯어낸 거야. 근데 문제는 이 800억 원 뜯어내고 대기업들이 챙긴 거 따져보니까 장난 아니죠.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포기를 했잖아. 네.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은 800억 원이나 달하는데 이게 다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근데 삼성 이재용 일가는 이로 인해 지분 가치가 얼마가 늘어났느냐? 무려 4,700억 원이 늘어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국민의 월급으로 만든 국민연금은 800억이 빵꾸 났는데 제드래곤 지분 가치는 거의 5천억 가까이 불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나오자마자 대기업들이 나도 피해자야 이렇게 코스프레를 했잖아. 말도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이 밖에도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정유라 씨의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이나 특혜 지원한 뭐 이런 사실도 있고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 이 특혜 지원도요 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 최순실 사단 인물을 채용한 지방대가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이란 게 있었나 봐요. 네네. 여기에서 선정된 특혜가 450억 원이나 된대. 와. 또 영종도 카지노 사업 선정에 관련된 피해액도 1조 원.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던 재미난 점도 있죠. 대통령 옷 구매 비리, 박 씨의 옷 구매와 관련된 특수활동비가 연간 얼마인 줄 아세요? 연간 18억 원이야. 박 씨가 뭐 어디 나가고 할 때 옷 입고 뭐 이랬던 게 연간 들어간 비용이 18억 원이래요. 아이고,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현재까지 쓴 돈만 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때깔은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최 씨 측근이 디자인도 하고 옷도 사오고 뭐 이랬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인건비, 옷감, 제작비 이거 다 합쳐봤자 연간 얼마나 들겠어요. 2억 원이면 떡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나머지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6조 2188억 원 그리고 최순실 패거리 일파가 사적으로 취득한 그 돈이 2170억 원 그래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 35조 7731억 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있어요? 이건 그냥 드러난 거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노동계약 했잖아. 네. 이거에 대한 피해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구 비용 또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저 이것 때문에 술 엄청 먹었거든. 이 피해 이것까지 합하면 아예 측정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참 이 두 여인들이 엄청난 짓을 해냈군요. 그렇죠. 아무튼 명확하게 드러난 국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35조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다른 수치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적 피해액 35조 원은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랑 비교를 해본 결과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줄 아세요?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400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9%에 달해. 와, 둘이서. 둘이서.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데가 서울일 거 아닙니까? 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29조 6천억 원. 아니 서울시 예산보다 5조 원이나 더 헤쳐먹었어. 와. 이 금액을 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들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따져봤더니 너무 낮긴 한데 월 200만 원짜리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하면 연간 1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하는 월 100만 원짜리 노인 공공 일자리 그러면 연간 300만 명이 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대요. 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기본소득 있죠. 영유아, 청년, 노인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기본소득 이것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가정 양육수당 있죠. 이거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월 100만 원으로 올릴 수가 있어. 와. 이러면 애 낳지 않겠어요? 출산율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한마디로 박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던 게 있죠. 증세 없는 복지 실현할 수 있다. 진짜 실현이 가능했던 거야. 네. 이 돈만 있었으면 실현하고도
남을 돈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 따지고 보니까 이 증세 없는 복지의 목적어가 최순실 박근혜였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들만 복지를 누리고 있었어. 이동환 선임연구위원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입은 국민적 피해액은요 전국 고교 대학의 무상교육, 이 무상교육 예산이 14조 5천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야. 또 전국민 무상 의료, 병원 가도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네. 30조 원이면 된대요. 이거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이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민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을 추산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구나. 수업료로 우리가 30조를 냈구나. 아우, 수업료 너무 비싸.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부패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부도덕한 것은 살짝 눈 감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역사를 살펴보더라도요. 부패와 부도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와 부도덕 때문에 경제가 추락한 사례는 너무나 많죠. 아니, 가까운 예로요. 필리핀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리핀 많이 아시죠? 네. 필리핀이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우리랑 이것도 어찌 보면 평행 이론이야. 뭐냐면요. 1945년에 필리핀도 해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당시 해방을 맞았을 때 필리핀의 교육 수준이 우리보다 높았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천연자원도 필리핀은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니에요.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아, 바나나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필리핀은 부패인식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대요. 2016년에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 이걸 보니까요. 필리핀이 35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세계 95위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부패인식 지수가 56점, 세계 37위래요. 이 부패 인식 지수는요 높을수록 좋은 거야. 부패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니까. 아무튼 이 같은 차이로 인해 필리핀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2016년 필리핀 1인당 GDP가요 얼마냐? 2,990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125위에 불과하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필리핀이었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 경제가 부패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과 지금 비교한 거 한국이 잘하고 있다? 이 얘기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현재 56점으로 37인데 이게 2008년 이후에 거의 변하지가 않아. 네. 뭔 얘기냐면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 이때 1999년에는 35점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2008년에는 56점까지 급상승을 했어요. 네. 빠르게 개선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8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37위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세계 11위, 12위잖아. 네. 너무 차이지 않나요? 네. 게다가 이런 얘기도 있죠. 내년에는 대폭락할 거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부패 인식 지수가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이야. 1위가 어딘가 봤더니 덴마크. 덴마크의 부패 인식 지수는요. 91점이에요. 네. 또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그리고 네덜란드랑 노르웨이가 공동 5위예요. 이들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87점에서 90점.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이웃 나라인 일본. 일본도 부패에서 별로 자유롭지가 않죠? 그런데도 일본의 부패 인식 지수는 75점. 세계 18위입니다. 그러면 부패 인식 지수 어디가 꼴찌냐? 놀랍게도 부패 인식 지수가 8점밖에 안 된대. 8점이요. 공동 꼴찌야. 하나는 소말리아, 하나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이것만 봐도
부패하면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패가 조금만 클린해지더라도 경제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OECD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박 PD 얘기대로 나라가 클린해지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정부패가 확산되면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부패가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룰, 법률적 규정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고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낳고 기술 개발과 인적 자본 형성을 방해한다. 뭐 이런 설명까지 해놓더라고요. 실제로 OECD는 이걸 비교를 했대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 이것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이거를 놓고 비교를 했더니 어떤 관계가 발생했느냐? 거의 정확한 미래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썩은 정권에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죠. 특히나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패 인식 지수가 25.2%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진위 계수 아시죠? 네. 소득 불평등 나타내는 그 계수 이게 11포인트가 상승한대요. 이 11%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부패가 확산되면 불평등까지도 확산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재미난 것은요. 부패 인식이 낮잖아요. 이런 국가들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15%포인트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야 된다. 이거를 본사에 보고를 하면 그 본사의 사장이나 오너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됐어 그냥 들어와. 그렇죠. 아니 OECD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구소 중에 현대경제연구원 있죠. 여기도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부패와 경제성장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히트를 쳤거든요. 이게 발표한 게 2012년이에요. 네. 근데 이거 발표한 다음에 추가 보고서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이건 미루 한번 짐작해보세요.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만큼 부패가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1인당 GDP가 얼마 상승하는 줄 아세요? 138.5달러. 한 15만 원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65%포인트가 상승한대요. 네. 요즘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 2%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엄청난 수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만 없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2년에 나온 다음에 왜 안 나왔을까? 다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제는 겨우 35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네. 이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진짜 부패 인식 지수 아까 대폭락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혁신 지수도 추락하겠죠. 또 부패 확산에 따른 불평등도 엄청 심화되겠죠.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하겠어요? 투자 유치도 감소하겠죠. 또 현대경제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겠죠. 어찌 보면 IMF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5조는 35조일 뿐이고 사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저는 더 큰 우려인데 예를 들면 제드래곤이 하만을 인수를 했을 때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거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발표만 최근에 한 거죠. 근데 인수를 했을 시점에는 이 게이트가 없었잖아. 근데 게이트가 열리고 나서 삼성에서도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하만의 기존의 CEO와 오너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와, 우리를 산 삼성, 이 삼성에 있는 한국 알고 봤더니 완전히 미개한 나라였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도 도매금으로 물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정유라 말 타는 비용 될지도 모르겠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 같이 싼 값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기회에 박 씨의 하야와 함께 재벌들의 부패까지 완전히 척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11위라는 경제 규모에 걸맞는 부패 인식 지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칫 이번에도 미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아까 제가 비교했었던 필리핀
필리핀처럼 부패로 인해 경제가 폭락하는 이런 참상을 겪을지도 모른다. 진짜 평행 이론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한반도 날씨가 아열대화 돼가고 있잖아. 징조 아니에요? 그런가? 필리핀처럼 바나나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를?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내용을 하나 봤어요. 뭔 얘기냐면요. 3.5%의 법칙. 3.5%가 도대체 뭘까 봤더니 네. 미국의 덴버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에리카 체노워스란 분이 동영상 강의 있죠. 네. 테드에서 얘기했던 법칙이래요. 근데 이게 2013년에 발표했던 법칙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법칙의 내용이 아주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칙은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위, 비폭력 시위 이런 원칙을 전제로 한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버티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100명 중에 3.5명만 시위를 해도 정권이 자동적으로 하야를 한다.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은 지속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체노워스 교수는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모든 시민 저항 운동을 분석을 했대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특히 체노워스 교수는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폭력 시위의 경우에는 폭력 시위보다 성공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그 이유는요. 비폭력 방식으로 시위가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게 더 큰 힘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3.5% 법칙이 발의가 될까? 우리나라 인구가요. 대략 5천만 명이잖아요. 3.5%면 175만 명 정도 된대요. 네. 지난 주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촛불 집회 최대 인파가 한 135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따져봤더니 아직 40만 명이 부족해. 그래서 박근혜가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수능도 끝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도 버티긴다고 말을 싹 바꿨죠. 그러니 175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마음으로 비폭력적인 시위를 한다면 박근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이 시청부터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40만 명이 추가되려면은 여기 남영역까지 쫙 이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175만 명이 모일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진짜 175만 명 우리가 한번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저희가 요즘 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또 트럼프 당선 온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깜빡하고 있었어. 내일이 수능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제 조카 중에도 수능 보는 친구가 있어요. 합격하라고 합격 엿도 못 사다 줬네. 아이고 걱정도 돼요.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런다면서요. 내가 이러려고 수능 공부했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 한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날은 풀린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얘기밖에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요,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정답을 모조리 맞춰버리면서 풀어버렸으면 어떨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남은 스트레스는요,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한 방에 날려버리시면 어떨까. 이런 권고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진짜 괴롭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역사 교과서에 길이 남을 한순간에 내가 있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좀 자랑스럽지 않을까. 어찌됐든 고3 수험생 여러분,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수능 대박 나세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